자,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건축법 영상 주택 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법 영상 주택 보도록 하죠. 2페이지입니다. 주택법 영상 주택 정의 및 분류. 최근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반드시 이제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요. 좀 양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유사성 있는 것 위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주택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주택에서 건축법에 의한 주택을 봤습니다. 자, 이제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을 볼 텐데, 여기에서는 우선 주택이 뭐다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택을 이제 분류를 할 텐데요. 주택이 뭐냐면 거기 2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 2조제 1호 이렇게 해서, 그죠?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간의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펜션이나 콘도, 여관, 모텔, 뭐 호텔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잠을 주무시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과는 좀 다른 형태의 구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형, 우리 이제 그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때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건축물의 일부 및 부속 토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객관식 혹은 이제 단답형의 이런 그 문제, 주관식 문제를 기입하거나 선택하는 문제라서 이렇게 모든 부분을 통째로 외워서 쓰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쉽게 이제 읽어보셨을 때 이해가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단기간 뭐 독립되지 않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시험 관련해서는 의미가 크게 없고, 다만 여기 전부 또 일부 또 이쪽에 보시면 또는 및 이런 유형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야 돼.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그 또는과 및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18회 시험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또는 이렇게 이제 또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집합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합집합, 뭐 교집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오와 이렇게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이든지 이거이든지 두 개 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및 그러면 이거 이제 교집합 개념으로 두 개 다 and 영어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 부속 토지는 and 관계다, 그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건축물의 전부와 일부는 또는 관계, 오와 관계이고, 이 전체, 전부 일부와 부속 토지는 and 관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얘 또는 얘와 반드시 얘는 교집합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전부와 부속 토지가 이렇게 만났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일반적인 주택의, 단독 주택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독 주택은 이 부속된 토지와 이 건축물 하나 이 전부와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라고, 그죠? 그래서 요건 다시 쓰면 요거는 단독 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건축물의 일부와 부속 토지의 개념을 보면 건축물의 일부니까 이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렇게 이제 수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일부
이 일부와 그 부속 토지, 부속 토지와의 이러한 결합.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의에도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건축물의 전부와 부속 토지, 또 일부와 부속 토지, 이런 개념인데, 이 전부 일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유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 소유. 그러니까 이 소유가 이렇게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일부와 부속 토지의 결합은 소유의 관계가 구분 소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소유자와 예소유자 건축물 하나여도 소유자가 다 다르죠.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전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공유인 부분이 또 있어요. 그죠? 공유인 부분. 그럼 이 공유인 부분. 그래서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뭐 법적으로 얘기하면 공유인 부분. 이건 이제 사용적인 측면이고 이건 이제 법적인 측면이에요. 어쨌든 이 공동주택은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유 부분만 있죠. 그러니까 이 전유 부분은 소유자가 잘 관리를 할 테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도 전유 부분은 소유자가 알아서, 입자가 알아서 관리를 할 테니까 신경 안 써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 이거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용 부분 관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공유 부분을 어떻게 처리 관리할 것이냐에 관련해서 이제 관리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이제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됩니다. 자, 이게 주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이제 분류를 할 텐데요. 그럼 이제 주택을 분류를 하면 첫 번째, 뭐 여기 나와 있는 주택. 이것도 이제 하나의 주택도 주택법상 주택이죠. 두 번째, 준주택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주택, 준주택 이렇게 표현하고 요 준의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준주택 의미는 뭐 여러분들 그 이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주택 외의 건축물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어쨌든 부속 토지와 전부 일부의 형태로 소유관계가 엮여 있었는데 준주택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아닌 건축물에 사람이 사는 걸 준주택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형태도 아니고 이런 형태도 아닌 게 그럼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뭐 표에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특히 이제 기숙사, 지난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숙사는 준주택으로 분류를 한다. 기숙사라고 하는 형태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101호 뭐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이 소유를 갖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죠, 기숙사. 이런 형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게 준주택이라고 부르고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 오피스텔 이런 게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암기하는 데는 뭐 제가 암기는 뭐 크게 여러분들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4개 있으니까 이 중에 다른 거 하나 집어넣고 찾아봐라. 뭐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암기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머리 글자라 그러잖아요. 머리 글자로 다 정리를 하니까요. 또 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다생기노 약간 그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경상도 버전이 되네요, 그죠? 다생기노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것이 준주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은 뭐냐면 아까 보셨던 이 공용 부분이 있는 것이 공동주택이죠. 바꿔 얘기하면 구분 소유권을 갖는 것, 그죠? 이게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내용도 보면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공용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공동주택은 건축법령상 아연다기 중에 기는 준주택으로 갔으니까 아연다만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연다만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이제 17회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우리 이제 시험은요, 특히 실무 시험은 법을 집행하는 거라서, 개정된 법은 집행 안 합니다. 법이 바뀐 걸 집행하는 거죠. 새로운 법률.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7회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17회 때 새로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중에, 이게 이제 개정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올해 새로 도입됐습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게 되면, 그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뭐냐면, 이렇게 단위세대 평면도를 보면, 현관이 있고, 예를 들면 현관이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4베이, 그래서, 여기 현관, 여기 거실 있고, 여기 안방, 큰 방, A 또 작은 방, BC 이렇게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이렇게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주택이죠. 아까 그 주택 개념 이야기할 때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세대 구분형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이쪽에도 출입문을 만들어, 별도로 출입문을 만들어가지고, 요것과는 관계없이, 요렇게, 구분을 하면, 여기도 독립된 한 세대, 여기도 독립된 한 세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변형 형태로 여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쓸 수도 있고 나눠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세대 구분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도입이 된 제도죠. 그래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자른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세대를 자르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 이야기고요. 독립돼 있으니까 이 집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진 않겠죠? 독립된 출입구와 주방과 욕실과 이런 건 다 가지고 있겠죠. 그죠? 이런 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숫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최소한 살아야 되니까 쪼개더라도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은 쪼개줘야 되겠다.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라. 주거 전용 면적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4 이런 숫자도 암기하는 숫자는 아니고요. 나중에 최저 주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할 때 14라는 개념은 우리가 최소로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자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4라는 숫자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2년 전에 12였습니다. 점점 이제 그 주거 기준도 최저 주거 기준도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가 이제 3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국민주택. 우리 책에는 제가 이제 주택을 이제 집어 넣어서 이제 숫자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숫자는 이제 4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4번, 예, 국민주택. 이건 하셨고, 국민주택. 자, 여기부터는 이제 돈, 누가 짓느냐. 요걸 가지고 5, 6, 7, 8을 좀 구분할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 또,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조금 이제 표현들이 조금 다른 거죠. 그죠? 이제 좀 정확히 좀 이해를 하면 포인트는 뭐냐면 국민주택은 도시주택 기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올해부터 이제 도시주택 기금. 예전에 이제 국민주택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법이 바뀌어서 주택도시기금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 들어갔다. 그럼 국민주택이에요.
일반적인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이하, 미만 이런 표현 했었죠.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초과되면 이제 국민주택 규모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민영주택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 국민주택 등이라는 개념의 상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국민주택과 요 등과 관련된 뭐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된 부분이고, 그것과 상대되는 개념이 이제 민영주택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4페이지에 이렇게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국민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입니다. 우선 이런 게 들어갔다는 거죠. 국민주택이고, 민간이 지었다는 겁니다. 민영이 아니고요. 민간이 지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민간과 공공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LH라 그러죠. 지방공사. 이 넷을 공공이라 그래요. 이 넷을 제외하면 민간이 되는 겁니다. 민간이 사업주체인 국민주택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 규모는 중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대형 85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공동주택을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뭐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봤을 때, 소형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 분양 이렇게 카탈로그나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 이제 60 이렇게 되어 있고 59, 뭐 6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소형이다. 그 얘기 이하니까, 그죠? 대형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평형으로 얘기하면 34평형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면 85제곱미터 초과니까 실제로 이제 분양 카탈로그나 입자 모집 공고 보면 85 이렇게 안 돼 있고요. 84.9872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잘 나온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6654 뭐 이렇게 84에 앞에, 그러니까 85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5가 이제 넘어버리면 대형으로 분류를 하니까, 그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요 규모는 우리가 중형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형의 의미가 요거니까 사이즈가 요만큼 되는 국민주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8개 보셨고, 이제 나머지 4개가 남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보는 부분은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10번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그 다음에 건강 친화형 주택,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12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길지만 약어로 안 쓰고요. 이렇게 쭉 쓰는 게 있어요. 뭐 가령 이제 나중에 우리 입자 관리해서 뭐 입자 대표회의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줄였을 겁니다. 이렇게 뭐 입자 대표회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다 쓰는 게 있어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용어에서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되는데 시험 그 답안지에 이제 써보지 않으시면 이게 에너지 전략형 친화형 주택인지 뭐 친환경 에너지 전략형 주택인지 이게 이제 또 막상 또 쓰려고 그러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써보는 연습도 이제 같이 하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자, 각각의 경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의 짜투리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개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아주 소규모의 이런 이제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제 개발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는 처음에는 150세대 미만으로 했다가 이제 너무 작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니까 현행법상 이제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지어지는 거고요. 실제 우리 시험이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라는 거 이제 보시게 되잖아요. 어떻게 출제되지? 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야, 이 정도 수준의 문제면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는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기출문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무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이. 실무는요. 뭐 예를 뭐 시설 개론이나 뭐 회계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회계는 조금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겠네요.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얘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라는 건 언제냐면,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 또 마찬가지죠. 얘 만들어질 당시. 이럴 때는 뭐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뭐 이렇게 이제 뭐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법이 바뀌고 몇 년이 지나면 실제로는 그냥 이제 이렇게 좀 묻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준주택이 13에 14에 계속 연거푸 나왔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이제 잘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실 때 항상 옆에 이게 언제 출제되어 있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벌써 이제 기출 문제나 이런 거 이제 하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많이 출제됐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도 그렇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장수명 주택이죠. 가장 최근에 지난해 만들어졌고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하실 때도 우리가 이제 비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또 이렇게 출제가 가능성이 높은 것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 보듯이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뭐 쉽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 또 건축 제한 뭐 이제 막 구석구석 들어갑니다. 여기도 14제곱미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원룸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시험 기출 문제에는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 만들어 놓은 문제, 그때 당시 법이 만들어지고 나온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셔야 돼요. 학습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과 건강 친화형 주택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인데요.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요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500세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선 이제 이거 간단하게 어떤 주택이냐면, 여기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전략되면 무조건 친환경입니다. 에너지가 전략되면 그만큼, 뭐 예를 들면 이 연료를 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럼 지구한테는 유리하죠. 친환경이죠. 그러면 어떻게 에너지를 전략할 거냐? 이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태양열이나 지열, 뭐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도 이제 추워지면 창문에 뽁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뽁뽁뽁. 이거 뭐야, 부착을 하잖아요. 그럼 뽁뽁이 붙이면 어때요? 거실이 훈훈해지죠. 그러면 거실 난방을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에너지를 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뽁뽁이를 붙이는 것도 에너지 전략형 주택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집을 짓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모두 이렇게 짓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져요.
그러나 이 건강 친화형은 조금 개념이 다르죠. 여기에 살면 건강이라는 옵션도 따라 붙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지불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벽면 마감재 속에다가 참숯가루를 집어 넣는 겁니다. 뭐 포말데이드 이런 것 좀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려면 돈이 좀 더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그렇게 져라라고 하면 집값이 오르니까 500세대 이상은 그렇게 져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사실 5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건강을 유지하려면 500원이 든다. 뭐 이렇게 연상을 하셔도 되고요. 그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또 500세대 이상인 게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또 그것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크게 연연 안 하시고 다만 얘와 얘의 어떤 기본적인 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수명 주택인데요. 이거는 정말 오래 놓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신상이라고 그럽니다. 새로 만들어진, 이거 그러면 거의 신상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은 조금 자세히 보실 텐데, 장수명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때 장수명 오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수명 주택 그러면 오래 간다. 이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 이제 뭐 건전지, 뭐 백만수물들, 백만수물세 오래 가잖아요, 그죠? 오래 간다, 오래 간다. 이런 의미가 깔려 있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 있냐면 오래 가는데 우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학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처럼 이렇게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구조 변경의 용이성, 이 개념을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장수명 주택.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연히 오래가게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에 포인트를 좀 두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기에 가령 예를 100세대인데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200세대로 이렇게 살면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세대를 구분하자,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주택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을까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끔? 왜냐하면 이 구조 변경 용이성 하게 되면 그 벽체를 만들 때 이 구조 변경 용이하게 하려니까 비용이 상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좋긴 한데 실제로 건설업자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용이하게 하면 내가 그렇죠, 떡 하나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느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우리 이제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완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령상 이야기하면 100분의 110, 그러니까 10%를 더 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으로 지으면 1000세대 지을 거, 정확히 표현하면 1100세대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100세대를 더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상당한 인센티브가 돼서 이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비용이 들더라도 요것과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모든 세대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1000세대 이상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까 건강 500원짜리 동전 이야기하듯이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1000세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예전에 그런 유행어 있었어요. 뭐 연변에서는 뭐 500년은 살아야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장수명 그러면 1000년은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은 다 이렇게 장수명 주택으로 짓는데 그 의미는 리모델링과 이렇게 구조 변경 용이성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면 모든 장수명 주택은 다 이렇게 완화를 해주느냐? 아니요. 그래서 요거를
이걸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급을 만들었어요. 등급을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장수명 주택을 지어라라는 게 있고, 일정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좀 등급을 더 받게끔 유도를 합니다. 자, 이게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어때요? 주택법령상의 주택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해 시험에서 최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정리를 하실 때 12가지, 저도 머리가 안 좋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막 썼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하실 때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하는 거 매우 좋습니다. 주택, 준주택, 공동주택, 세대공용, 뭐 이렇게 하나 자르고 또 누구의 돈이 들어가느냐, 뭐 그래서 민영, 또 국민, 뭐 이렇게 이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뭐 건강, 또 이렇게 장수명, 뭐 이쪽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원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주택을 관리할 것이다. 그럼 주택이 건축법령상의 주택과 주택법령상의 주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걸 관리할 것이냐? 또 관리 방법을 이제 두 번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관리 방법을 가지고 또 이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